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매매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로서는 마땅히 내놓을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전세 대책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특출난 대책이 있었다면 정부가 진작에 벌써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난에 대해서 해결할 만한 뾰족한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정부도 인정한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총리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저는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 정치적인 성향까지 포함된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한 새로운 방법,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는 정부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뭔가 문제점, 즉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임대차 3법 문제와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부분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전세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가 여전히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도 사실 이 전세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수요자 또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당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 세력의 척결이라는 그 부분에 아주 집착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오히려 3+3, 2+2가 아니라 3+3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전혀 방향성을 상실한 가운데 요즘 공익 광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담 이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지금의 상황이 노답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상황을 갖다 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지금 나름대로는 부총리로서의 어떤 고충과 좀 답답함을 토로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대책 마련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걸로 애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세 대책이라든지 임대차 3법의 어떤 시행의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이 어떠한 그 결과치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것이 전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어떠한 시장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강박을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인정했다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고요. 결국에 뭐냐면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세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실수요자 그리고 집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이제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50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임차 가구라고 놓고 봤을 때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50만 가구씩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전세주택을 찾는 어떤 그런 과정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었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임대차법이 7월 31일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절대적인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수치적인 통계로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전월세 계약 건수는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수치를 정부에서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저는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절대적인 이제 전환점을 찾는 기간이라고 놓고 보는데 전체 임차 가구의 25%에서 50% 정도가 계약갱신을 청구했던 새로운 전세주택을 청구했던 아니 새로운 전세주택을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의 절대 과반수가 넘어가는 어떤 부분에서는 전세 시장의 어떤 추이라든지 가격 변화, 그다음에 거래 건수, 실질적으로 전세주택이 시장에서 부족한가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롭게 주택을 구하시는 이 전세 세입자들, 월세 세입자들의 어떤 고통이 이제 가중됐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내놓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사실 이재명 소장님 말씀이 뭐 김현미 장관의 말과 좀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세난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뭐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정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가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십니까? 원인이 진단이 제대로 돼야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서 현재 전세 물건 회전이 잘 되지 않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나타나는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됐었던 원인은 어쨌든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제 가격 상한제를 쓰면서 기존 계약 시장에서 물건 회전이 되지 않고 묶이고 또 신규 계약하는 전세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이제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판단이 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인지나 이제 공유 부분에서는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얘기마다 조금 온도차가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파악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에서 물건을 찾기 힘들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제 마찰이 극대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이런 충돌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불만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좀 빠르게 원인 진단을 마치고 이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태고 시장의 이런 불만이라던가 정책 필요에 대한 요구들이 높은 만큼 실제로 직접 해결책이 뭐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죠. 강도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적극적이고 달라진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변화될 수 있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현실로 형성돼야 돼야 될 이제 텐데. 정책을 받아들일 텐데 그러자면 아까 이제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수요를 분산시켜서 줄이던 공급을 하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정책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대안으로 떠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는 계속 되지만 섣불리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둘 다 필요하죠. 공급도 빨리 이제 그렇죠. 진행하면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희가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고 다주택 규제를 한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 국민들이 1주택 마련해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한 게 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이 이렇게 좀 급격하게 불안해진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진 수요자들에게는 일단 일부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 불안정의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주택 구매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좀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런 주택 정책을 써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던 목표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집을 마련할 수 그렇죠. 있게 해주고 집을 해주자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주택 구매, 주거 안정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정책을 편 건데 또 집값이 불안정해질까 봐 이런 전세 불안에도 이제 주거 지원책을 쓰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얽혀 있는 상황이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전세 공급이 줄겠죠. 나오는 매물이 없으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기존 집에 사는 분들이 계속 살기 때문에 이제 수요도 동시에 준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좀 의견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김현미 장관은 주무부처의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내에 있는 물량은 어차피 충분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김현미 장관은 수차례 이제 그 국회 여러 가지 답변에서도 보면은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나름대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그 점에 뭐 동의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동의한다 하더라도 김현미 장관이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에 있어서 물량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거래가 경색됨으로써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효율적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우리의 교통 흐름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의 어떤 일정한 시점에서 잼이 걸리게 되면은 모두가 그 불편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어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중에 저는 뭐 투기 세력에 대한 이런 이야기보다도 일단 정부가 생각했던 정책의 방향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어 왔습니다. 네네. 그 말은 최근에 트렌드 흐름은 이런 전세난이 많이 생기고 불안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요즘 정책에도 방향성을 보면 여전히 뭐 3기 신도시든 어쨌든 간에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쪽을 즉 임대주택 등을 통해서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의 전세난이든 여러 가지 어떤 전세살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 지금은 어렵더라도 가능하다면 존재 조건은 이제 가능하다면은 대출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돌아서고 있다. 예. 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그런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많이 한다든지 네네. 지금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비중을 뭐 35%에서 50%까지 늘리겠다. 자, 근데 그 부분은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로서의 어떤 그 고충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20, 30대 나아가서 무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의 변화, 이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더 이상 뭐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어떤 흐름의 변화를 갖다가 정부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준비되어서 대책이 발표가 되더라도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되더라도 저는 또다시 시행착오라는 그 헛바퀴 돌듯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을 보면 저희가 아까 조사한 데이터가 있던데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임대차법이 과연 전세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 3분의 2 정도의 대답이 나왔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걸 봤을 때는 뭐 이게 이제 조사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아니니까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고 쳐도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되고 이게 이런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근거가 돼서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김현미 장관이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가 우리 너무 힘든데 왜 몰라주냐라는 식의 그리고 그러니까 정책이 우리랑은 전혀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냐라고 자꾸 성토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누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매매에 너무 집중돼 있다가 보니까 사실 전세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거는 민간에 의존하는 수치가 많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세 가격이 우리처럼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내지는 보합세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과거에 겪어봤지만 또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과거에 사실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1989년도에 임대차법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 강남 지역의 아파트 89년 임대차법 시행 전에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상승이 얼마가 있었냐면 서울은 23.7%고요. 그다음에 강남구는 이제 17.5% 정도의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임대차
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기 바뀔 전에 때. 이제 네, 내겠죠. 바뀌기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 90년대에는 서울 지역은 16.2%하고 그다음에 저기 강남 지역은 1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임대차 2법 내지는 3법이 시행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2019년, 2020년, 2020년으로 봤을 때 2018년까지, 2019년 2월까지는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였어서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컸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과정에서 지금 전세 가격이 뭐 57주냐 아니 67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의 어떠한 컨디션하고 상당히 밀접돼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 상당히 주택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예. 전세로 이동되면 그런 이동되는 가운데에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다라면 전세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전세 가격 저금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전세가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세로 돌아서는 어떠한 수치적인 어떠한 경향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다가 또 소비자들은 나는 내가 살 곳에 살 거야. 내가 사는 곳에서 살고 싶으니까 그 이주 욕구가 강하고 강한 곳에서 사는데 그것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정부에서 정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단편적인 부분으로 정책이 좀 위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임대차 입법이 영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없다, 뭐 불만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그 법은 물론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도시의 저소득층 또는 무주택자들의 어떤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된 법이거든요. 그리고 실시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의 상승이 다른 요인이 아니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그것이 상승됐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서울 전세 거래 월별 건수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예. 그 데이터를 좀 보면은 사실 기존에 한 10,000건 정도 월별로 봤을 때 한 10,000건 정도 계속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올해 초에는 한 2만 건 거의 육박할 정도의 전세 거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뭐 심지어 760이라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사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숫자가 나온 상황 그리고 요즘에 전세 수급 지수라고 해서 수급과 공급을 측정하는 지표 자체도 200 이상한인데 거의 200에 치닫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은 분들이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라고 성토하게 하는 데이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임대차 3법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가 이제 2019년 12월에 151 정도로 해서 이미 높았었죠. 151.5 정도가 됐고 최근에 2010월 19일에 이제 발표된 게 191.9로 네네. 2015년 이후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2월 전까지는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19년 이제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임대차법이 발효된 7월 31일 이후에 이제 올라가서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지수가 이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고 전세 수급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12월에 판단된 지수고 10월 달에 판단된 지수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이후에 그 이후에 수급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서 수급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아간 거지 임대차 3법으로 시행되면서 갑자기 급상승을 했다고 보기에는 흐름이었던 좀 무리가 거지 있다라는 거죠. 임대차 3법이 모멘텀이 된 건 그렇죠. 아니었다는 그리고 그 말씀이시군요. 흐름은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들을 보면 2010년 이후에 전세 가격이 강남 같은 경우는 7.6% 올랐고 2011년에 11.1% 올랐고 2012년에 2.4%, 2013년에 6.7% 올랐고 그다음에 2015년에도 7.9%가 올랐습니다. 연간 상승률이.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하나의 제도가 시행이 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용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전적으로 그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나머지 거죠. 요인들을 너무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정책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결국에 바로 된 정책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임대차 3법이 결국은 전세 시장을
결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차 3법을 내놓음으로써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데 기존의 그 수치 부분이 지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시행된 건 맞지만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 누계가 빠진 게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서울 내에서 전세를 재계약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지금 수치화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거는 허그에서 전세계약 보증을 했을 때 재보증률이 60.5%로 최근에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수의 전세 가구가 아니면 월세 가구가 재계약을 추진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임대차 3법이라고 때문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 3법의 어떤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뭐 아주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규정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현재 전세난과 뭐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분명히 결합돼서 지금 현상이 만들어졌을 텐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아까 잠깐 그림 보셨겠지만 전세 거래 자체가 굉장히 뚝 떨어진 걸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값이 급등하던 한 2018년, 19년 초반까지의 시기에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서는 안정됐었던 게 사실이기는 예.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로 주택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사실 또 높아진 집값 때문에 집을 살기 어려워진 국면도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전세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수요가 늘어나고 낮은 전세가율 때문에 이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거가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시기였는데 예. 두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정책의 적시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면 전세 수요가 굳이 늘어나고 이제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자연적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저희가 이 정책을 쓰면서 더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있었을까? 생각은 좀 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래가 줄어든 데는 기존 계약제들이 계약갱신을 쓰면서 신규 계약을 하지 않아서 신고가 되지 않거나 물론 확정일자 조정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예. 그런 집계가 안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존 계약 시장에서 이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 계약 시장에서는 실제 이제 거래 회전량 자체가 떨어지면서 신규 계약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전세입자들이 연장을 하면서 안정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신규 계약 시장에서는 물건 부족이 상대적으로 더 극심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 충분히 좀 예상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네네. 실제로 전세 물건이 지금 줄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 만료돼서 나오는 물건들 물론 저희도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만 네네. 체크를 해보면 절반에서 한 60% 정도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상한제 쓰시면서 계약 갱신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한 20% 가까이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대항이나 아니면 가격 상승을 위해서 혹은 늘어난 세금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거주하거나 월세로 들어가는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사실 기존 전세입자들이 계약을 하면 전세 수요는 똑같고 공급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급되는 전세 물건도 여러 가지 정책 규제 때문에 뭐 부작용은 있었지만 다주택자를 통해서 공급됐던 전세 물건이 민간에서 지금 공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기존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못하면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혹은 본인이 거주로 들어가거나 이래서 실제 100% 깨끗한 전세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게 단순히 계약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줄어든 거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나름대로 고민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너무 뭐 뾰족한 수가 있었으면 진작에 내놨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전세난을 해결할 만한 방책이 뭐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지금 정부 고민하는 게 공공임대 쪽을 많이 좀 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확대를 하든지 네네. 뭐 기존에 있던 걸 기부채납 받아서 이제 다시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앞서서 아까 두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임대 비율을 높여서 신규 3기 신도시 같은 데 공급을 할 때 임대 비율을 높이면은 서민들이 그만큼 주거 복지를 네.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차피 물량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분양에 또 들어가는
시도를 하시는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또 우리는 또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을 또 경험하는 상황이 그렇죠. 보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요. 정부가 일단은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이 시장, 민간의 임대 시장, 그다음에 민간의 매매 시장 이쪽에 통제를 하려고 시작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매매 시장에 손을 대가지고 오히려 집값만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자마자 이제 임대 시장까지 이제 관리를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 공공임대 비중이 10%도 채 못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 임대 시장을 규제로 인해서 완전 눌러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공급 물량을 더 확보하거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 임대를 더 늘린다, 비중을 늘린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도 지금 많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지금 창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일에 임대 비중을 더 늘리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그분들한테는 정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쟁률 자체는 당연히 임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히 높아질 건데 그 높아진다는 개념의 느낌이 말하자면은 지금 서울의 평균 그 경쟁률이 70대 1을 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임대율입니다. 평균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목할 만한 단지들의 같은 경우에는 300대 1 내지 500대 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실은 예전에 그 상당히 어떤 인기 지역의 경쟁률이 대부분 한 10대 1을 상회하더라도 우리는 경쟁률이 대단했다. 높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해왔기 예. 때문에 70대 1, 평균의 70대 1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청약을 하지만 기대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경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년에 예를 들어 하반기에 사전 청약한다면 사전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그 만일에 낙첨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삶을 거기에 다 어떤 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분들이 가지게 될 그 마음의 상처는 정부가 과연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대안으로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방안 중에 하나는 이 민간 임대 주택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안인데 네네. 좀 많이 돌아와서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지에는 분명히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진짜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임대주택이 됐든 아니면 분양형 주택이 됐든 어떤 대표적인 경제재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재이면서도 비탄력재라는 얘기죠. 비탄력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수급의 조절이 되게 심각한 부분이 잘못된다 그러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전제에 깔고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시장이 왜 이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되는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게 매매 심리 지수지 않습니까? 매매 심리 지수가 7월 1일에 한국감정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111.5였는데 예. 이것이 9월 둘째 주에 102.9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은 기간에 KB에서 발표한 거는 154.5에서 92.1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작동이 된다라면 지금 3기 신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임대주택, 네네. 그 임대주택이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를 세팅할 때 약 35%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50%까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고 있죠. 시장의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 거죠. 반응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 35%에 해당되든 50%에 해당되든 여기에는 중형 민간 임대주택 이게 우리가 뭐냐면 살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의 공급은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확대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기존의 면적에 따르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민간 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에만 세팅해서 짓는다 그러면 수치적 증가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막강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지원 또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지 않는다라면 민간 임대주택에서 우리가 살만한 집을 짓는다고 또 그것이 적시에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데는 뭐 두 분 다 이견이 없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정부가 사실 2017년에 임대주택 뭐 활성화 등록하는 거 활성화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반대로 기조를 돌아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라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고민을 할 만한 입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은 또 한 번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공공임대로 케어나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너무 존재하죠. 명확하니 예. 민간 임대 시장의 공공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 정책들하고 다 상충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논의 끝에 기존의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번복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지금 뭔가 대책을 펼 수 있는 정도가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3기 신도시에서 임대를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확보를 한다든지 뭐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사들여서 정부가 공공의 예산으로 전세를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네네. 방식인데 그렇죠. 사실 이런 즉시나 비교적 확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양도 제한적인데다가 사실 뭐 잠깐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3기 신도시 물량 자체가 이제 집값 상승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일정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이고 그중에 분양의 비중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또 당장 전세가 또 위험하다고 임대로 돌리고 이런 거는 저희가 너무 정책의 기조가 없는 왔다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예, 진짜 번복식 정책이 될 것 같고 또 내 집 마련 자체 분양은 공공 분양을 원했던 분들의 물량을 어떻게 보면 또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뺏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그동안 도움이 됐었던 그런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 저희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부분에서는 지금 기한 채우면 자동 말소되는 걸로 폐지 수순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했던 전세 공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전세입자들에게 살기 좋은 계속 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골자고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집값하고 전세 가격 격차 때문에 사실 전세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게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거주했던 생활 공간을 포기하고 더 싼 지역으로 가서 전세 가격에 맞춰서 내 집 집을 마련을 사거나. 시도하거나 그래서 요즘 경기도로 이제 가면서 경기도 그렇죠. 쪽에서도 가격 상승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의 흐름에서는 결국에는 전세를 못 구하는 이런 전세난에서 내 집 마련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정책으로 고민을 하는 게 맞고 그러자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다주택자들 처분을 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시장에서 처분이 되지 않았던 요건들, 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한시적인 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건은 나오게 하고 전세난에 이렇게 좀 그리고 낮은 전세율 때문에 내 집 마련 갈아타기 못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쓰는 게 물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면 또 집값이 오를 텐데 그렇죠.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매매 하잖아요.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을 실제로 또 근데 하죠.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세난 때문에 이미 매매 가격 상승세에 자극을 받는 중저가 지역이나 수도권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좀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약간의 대출만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세가 집값에 따라 맞춰서 전세가율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전세가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일정 부분 금융지원이나 이런 거를 열어서 주택 구매로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집값 불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급 계획도 세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나오면 뭐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만 해결될 여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집값이 오르는 쉽게 말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내 집 마련 정책을 안 쓸 거냐라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뭐가 것 같습니다. 중요한지를 예, 좀 뭐가 판단해야 되는. 핵심 저희의 최종 목표인지를 그렇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요즘에 전세를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김기정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냥 차라리 집을 사야겠다. 또 전세를
계약을 하면은 2년 후에 아니면 혹은 4년 후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이 전세를 계약을 할까? 그냥 차라리 우리 그냥 집을 사자라고 뭐 대화를 나누고 논의하는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 소장님 말씀대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그래도 전세를 지금 어떻게든 찾아서 발품을 팔든지 뭐 손품을 팔든지 해서 전세를 찾아야 될지 아니면 이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아지기 어려우니 그래도 지금 내 집을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해서 마련해야 되는 건지 네. 그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뭐 외람되지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향후의 시장 전망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정부가 지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들은 많이 수립을 해놓고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127만 원을 공급하겠다. 자, 그런 얘기들은 다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 좋은데 문제는 그 부분이 당장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는 될지언정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 부분들을 갖다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향후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있어도 서울이나 전체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도 입주 물량은 대단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부정해 오다가 어느 정도 지금 수긍적으로 돌아갔는데요. 네, 김현미 장관도 얘기를 했죠. 김현미 장관은 또 그다음에 내년은 줄어들지 줄어드냐? 모르지만 내후년에는? 내후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과 내후년 즉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가격의 불안정한 모습, 정부가 전세 시장도 71주나 지속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격 부분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중첩되는 가운데 누르고 있지만 이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되게 불안한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일정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올랐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지금 눌러놓고 있는 규제로 인해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실수요, 내 집 마련, 투자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위치보다는 어떤 내 집 마련의 현실화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저는 비중을 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매매냐 전세냐 실수요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떤 주택을 구입한다라는 건 조금 다소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현재 사시는 범위 내에서 전세라든지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갖고 좀 시기를 좀 관망하는 게 좀 좋을 것 못 같습니다. 찾으면 어떡하죠? 예, 예? 전세를 못 찾으면. 자, 그럼 이제 전세를 못 찾으면 사실 지금 전세 물량이 없다 하는데 약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거든요. 수치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늘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살 곳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살 중요하죠, 곳에 근데. 예. 내가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미스매치가 되는데 그건 어느 정책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좀 더 말씀드린다라면 용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좀 시장을 저는 좀 관망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무주택자 분이 뭐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경실련 발표로는 한 52%가 올랐고 정부 발표로는 14% 이상의 주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청약이라든지 이런 주택을 통해서 청약을 통해서 사면 당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집을 사게 되면 차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을 현재 사게 된다 그랬을 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위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미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미래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만약에 집을 선택한다라면 저는 그냥 전세를 좀 더 어렵지만 사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정도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시장에서는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얘기는 2021년에 한 2만 5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전 물량의 반 정도로 뭐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이 있는데
이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수치를 뺀 민간에서만 공급하는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합치게 된다 그러면 2021년, 2022년까지는 그렇게 공급이 줄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현재 분양 물량이 서울에만 41개 단지에 53,677가구가 분양이 됐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이 2만 가구가 넘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수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입주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입주는 이제 준공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르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민간과 공공을 다 포함했을 때는 2022년까지 시계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치의 주택이 공급되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민간 쪽에서만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주택 공급이 줄으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거는 너무 좀 무리한 예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성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뭐 매매와 전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환기를 해보자면 아까 보셨던 그 직방의 설문에서 했던 질문 중에 이제 전월세 선호도에 관련된 질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을 봤더니 사실 세입자는 당연하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선호하는 걸로 일단 답변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체크해 보면 집주인들은 지금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전세를 선호하는 물량이 네, 적어지는 거죠. 계약을 하면서 주택을 투자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는 별로 없고 오히려 아마 여기서는 봐야 될 게 아마 전세와 월세를 하고 있는 세입자는 그쵸. 사실 전세를 그거는 뭐 아주 강하게 당연하겠죠. 원하는데 당연하겠죠. 임대인은 네.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진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현장에서는 어쨌든 뭐 세금 때문에도 그렇고 더 이상 전세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 통계랑은 약간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전세를 원하고 집주인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세금에 대항하거나 전환하기로. 다른 수익을 올리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지금 이게 차이가 나겠네요.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찾기가 더 어려워서 사실은 전세가 없는 분들 지금 월세 계약도 많이 하면서 월세 지수도 조금씩 들썩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월세 지수는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 지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전세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데 월세 지수도 요즘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사실 불안 양상이 전세에서 월세 매매로 다 확산된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개인 실수요자라는 입장에서는 가점이나 특별 공급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청약까지는 일단 버텨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집을 사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약 이제 내년 뭐 하반기라든지 내후년 상반기 되면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그렇죠. 시점이 내년 오니까 하반기부터. 그때까지 본인의 이제 가점이나 이런 걸 좀 챙겨보고 그렇죠. 만약에 승산이 좀 있다고 승산이라는 게 참 지금 뭐 100대일이 될지 얼마인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지금 특별 공급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늘렸고 네네네. 사실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 제도 자체는 굉장히 개선이 돼 있어서 사실 뭐 신혼부부라던가 다둥이 가구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그렇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까지는 사실 조금 버티면서 이제 사전 청약 지금 분양가 상한제 공공 물량들 나오면서 사실 분양 주택이 투자 수익성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게 너무 가능성이 없다. 혹은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는 중대형 아니면 나는 신규 분양은 절대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뭐 적정한 걸로. 은행권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도 요즘 아직 사실 좀 중저가 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다운된 물건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전세도 서울의 평균 통계로는 지금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집값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대출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 그렇죠. 정부에서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물건이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퇴로 정책과 지원 정책을 같이 써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은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적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정책이 나올지 지금 저희가 뭐 기대하고 좀 바라는 정책이 담길지는 현재로서 좀 의문인 상황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전세 네. 아니면 뭐 매매 아니면 뭐 청약까지도 고민하고 계실 텐데 네. 청약에 있어서도 가점도 안 되고 네.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으면 아예
큰 집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추첨제로 가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점제와 추첨제가 지금 8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까지 포함이 되니까 50% 예. 그쪽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네네. 또 굉장히 시세에 대비해서 저렴하게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지만 또 자산 가치의 증가도 기대해보는 그런 참 양면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정부가 원래 지금 우리가 뭐 조금 전까지 많이 이제 이야기했던 현실가율, 공시지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아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3기 신도시 분양가도 생각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정도에 만일에 본 청약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공시지가가 상당 부분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가운데는 사실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너무나 이게 미시적인 그런 쪽으로만 좀 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자체하고라도 저는 최근에 이제 SBS 모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 자녀 부분의 또 교육 문제가 같이 연동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사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나 또 장관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서민들은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라라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지금 내 살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갖다가 조속하게 조금 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장에서는 오늘도 숨차게 직장이 일을 갖다가 휴가를 내놓고 지금 집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을 한번 탐방해 보시고 헤아려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조만간 아마 부동산 대책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나올지 그리고 예상해보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나오면 저희 또 토론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